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6월 7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아마 제일 중요한 기사거리는 이재명과 트럼프가 통화를 했다, 이런 부분일 것 같고요. 이재명이 당선이 되자마자 그 다음날 한 회의, 첫 번째로 했던 게 아마 경제대책 TF,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안전점검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일이 이거 보면은 이제 트럼프와의 대화 같습니다. 이것은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 또 세계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통화였다고도 볼 수 있고, 미국도 많은 준비를 하고 전화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통화 내용은 언론에 보도될 만한 것만 골라 추려서 나왔고, 나머지는 중요한 내용은 보도가 당연히 안 됐습니다. 자, 또한 이제 이재명의 취임 선서에 나오는 세계적 전환기를 맞아서 그 핵심에 있는 두 인물이 통화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막후에는 푸틴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 좀 드려보고, 왜냐하면 국내 언론에서 벌써 뭐 설레발을 이렇게 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좀 있고, 또 하나는 또 우연한 기회에 이재명의 인생 역정에 대해서 좀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소개를 드리고,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어떤 제 개인적인 느낌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자, 이제 이런 얘기 나왔죠. 취임 4일째 첫 한미 정상통화를 했다. 어젯밤 10시에서 한 10시에 시작해서 한 20분간 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윤석열 같은 경우는 취임 당일날도 첫째 날 바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중국 얘기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벌써 팽당하고 있다, 이러면서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YTN 하고 연합뉴스 같은 데서, 물론 국민의힘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죠. 이제는 뭘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실수를 하게 되면은 공당이 그렇고 또 주요 언론사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꼬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받아치는 것 같더라고요. 조선일보도 포함해서 G7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죠. 자,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되고 나서 G7에 잘 못 갔습니다. 부르지를 않아가지고. 문재인 때는 여러 번 갔는데. 그런데 다시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이 되니까 다시 G7 오라고 그런다. 그 미팅이 6월 15일에서 17일이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은 왜 이야기 안 해줘요? 윤석열은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요. 부르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대중을 조삼모사에 원숭이만도 못하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언론이. 그리고 공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던 당이 무시하는 거죠, 우리를. 자, 이게 이제 어떤 기득권 세력의 작태고,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고 그가 미친 내란을 벌이게 한 주범들이에요. 자, 그런 세력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기득권 세력들이고, 제가 정치 논평을 처음 시작할 때 3년 전인가 그렇죠. 그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 정치 논평에, 제가 국방 논평을 시작했을 때도 국방 논평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정치 논평을 할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가 옳다는 것은 국민들이 현명해지는 것을 바라는 정치. 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정치. 그래서 국민들한테 향후 기대는 정치. 두 번째 나쁜 정치는 뭐냐? 국민들이 계속 멍청했으면 하는 정치. 계속 바보스럽게 지냈으면 하는 정치. 그게 나한테 유리한 정치. 그것은 틀린 정치고 잘 그릇된 정치다. 그것은 비판할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 한 사례만 보더라도 조금만 맥락을 이야기해 주면은 사돈남말하네죠. 조삼모사죠. 윤석열 초기에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3일이나 평소보다, 이전 사례보다 이틀이나 늦게 통화를 해서 막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봐라, 니는 친중이라서 미국이 싫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프레임을 짜버리고 거기다가 갖다 막 끼워 맞추는데, 급하게
자기들도 돌았으면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것도 알 텐데 얼마나 조바심이 났으면 그 말을 그냥 받아 쓰고 침소봉대했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없는 그들이 윤석열 때 G7의 우리과 윤석열의 관계에 대해서 맥락을 설명해 주지 않는 거죠. 그 이전에 문재인 때는 어땠는데 박근혜 때는 완전히 죽었죠. 끝판에 가서는 미국과의 관계는 틀어져서 그녀가 군자에서 쫓겨나는데 미국이 크게 기여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계열들은 계속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G7의 핵심은 미국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계속 지적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수많은 정치를 다루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저기에 채널들이 그런 맥락을 전해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제가 또 한 소리 해봤습니다. 자, 그러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야, 윤석열 죄송합니다. 이재명 버림받았나 중국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걱정된다. 예?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막 그랬던 판단에 기초한 충고까지 하고 그러던 마당인데 바로 그 다음날 통화 소식이 전해지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트럼프와 골프 실력을 말하면서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자. 예, 자주 만나서 협의하자. 트럼프 이런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달라. 여기서 빼먹고 원래 본 기사에는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도 있었죠. 다른 이제 보도를 보면은 둘 다 이제 하나는 칼, 하나는 총에 맞아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서로 나눴다.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뭐냐? 우리 둘 다 같은 이유로 죽을 뻔했다. 우리는 천운으로 살아났다.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언론들이 예견했던 거는 정반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도 또 다른 것을 캐내서 또 비난하기 바쁘더라고요. 또 보니까 참나. 자, 이게 청와대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하기로 했다. 6월 15일, 17일. 예, 이것은 미국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규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공군 1호기로 첫 순방을 가게 되는데, 그 비행기에 같이 태우고 가는 기자의 숫자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다시 올리겠다. 예, 이런 것도 한 방 먹이는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왜 평소보다, 이전보다 이틀 늦게 통화가 됐을까? 예, 그 이유는 제가 짐작을 말씀드렸고, 저는 그 짐작이 거의 맞다고 봅니다. 이겁니다. 자, 러시아가 보복 공격을 했죠. 어젠가 오늘인가. 그래서 대규모 공습했다. 이 공습 내용을 제가 외신을 통해서 자세히 자세히 봤다기보다는 국내 뉴스보다 자세히 다룬 걸 보니까, 이스칸다르, 전술 미사일이죠. 탄도탄. 그리고, 한 두세 종류의 장거리 드론. 거기에다가, 칼리브라류의 순항 미사일.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그들의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가 됐다. 자, 이것은 왜 굳이 전략 폭격기를 언급했느냐 하면, 이용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공격이 타격을 준 것이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리가 엄청나게 먼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까지. 자, 그 밑에 또 연합뉴스 TV를 보면은 속보로 처리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보복 공습을 했지요. 카이우에서만 수십 명 사망, 민간인 거주지도 무차별 타격이라면서 또 악마화하는 작업으로 또 몰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건대라기보다는 외국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한 것은 사망자가 4명입니다. 엄청난 폭격이었고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포화 공격이었기 때문에 방공망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숫자로 때렸다. 네, 그래서 맞을 수밖에 없었다.
민간인 지역에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지역을 목표로 했다면 이 정도 포격에 4명만 사망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원래 주 타격 목표는 민간인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강조하느냐? 수십 명 사상, 4명 사망입니다. 그리고 외국 언론 보도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가 타격한 것은 교통시설, 지하철을 타격을 했어요. 교통시설과 에너지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예. 자, 그 정도 짚어드리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것이 푸틴이 마음대로 혼자 결정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이 보복을 반드시 해야만 되겠다. 트럼프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라는 분위기인데 푸틴이 결국 트럼프를 납득을 시켰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공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말 나오죠. 이것은 인도 쪽에서 보도한 건데 푸틴이 그린라이트를 받았느냐? 오케이. 뭐 트럼프로부터 둘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이거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죠. 75분간 통화했죠. 저게 6월 5일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보도가 난 게 6월 5일입니다. 현지 시간도 6월 5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6월 6일 어제 저녁에, 이건 그제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푸틴이 통화한 것은. 자, 이거하고 북미 종전선언 문제는 당연히 연동이 돼 있죠. 이재명이 당선되는 날 러시아의 안보실장인 쇼이구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다 이제 남한의 대통령이 윤석열이 제거되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자. 새로운 이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폭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죠. 헝클어진 거죠. 푸틴 입장에서는 반격을 해야 된다고 믿었던 상황이고 그걸 가지고 75분간 통화를 한 겁니다. 그저께. 그래서 이재명한테 통화를 못한 거예요. 자, 이것이 어그러지면 둘이 사이에 파토가 나게 되면은 그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원하는 바였겠죠. 푸틴은 반격을 해야 된다. 트럼프는 안 된다. 그래서 둘이가 금이 가는 거. 네. 좀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었고 저게 정리가 일단 됐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한테 통화를 한 겁니다. 제가 봐서는 큰 방향에서는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통화가 됐을 거예요. 시간만 2, 3일 늦어진 거예요. 제가 왜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아까 우리 이남뉴스 TV에서 호들갑 떠는 거 보셨잖아요. 그 폭격에 대해서 민간인 지역을 노린 것처럼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다른 우리나라 언론에 있을 법한 기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등장을 했었어야 돼요. 우리 언론에. 없거든요. 이것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반응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가졌던 부담이에요. 푸틴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았다, 공격해라. 뒷감당은 내가 해줄게. 왜? 미국이 뒷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럽을 계속 너 흥분하지 마. 이건 예견된 거야 라고 공유를 하면서 힘으로 눌러야 돼요. 그래서 보도가 안 나온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푸틴의 공격을 용인하는 부담이에요. 일단 봐서는 더 악화된 분위기는 없거든요. 예, 이것은 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한 지금 트럼프가 받는 인상은 푸틴한테 뭔가를 하나 양보를 더 구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G7 미팅에서 날짜가 갑자기 잡혔을 수 있다고 봅니다. 푸틴하고 통화하면서. 왜? 진도를 빨리 내야 되거든요. 이제. 자, 트럼프는 푸틴은 트럼프한테 약간 고마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양보하는 부분이 이만큼 생겼을지 몰라요. 그리고 미국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초반에 탄력이 떨어지기 전에 결과물을 얻어내야 돼요.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종전이죠. 그 과정에서 저는 이번 G7 미팅 캐나다에서 하는 게 잡혔을 수도 있다. 당연히 한국이 가야 된다. 왜? 주요 플레이어가 될 거니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시나리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이재명의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많이 인상적이었죠. 보니까 이 관련된 내용의 조회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취임 선서 후에 국회에서 했으니까 국회 청소 노동자 들고 사진을 찍는 장면입니다. 소위 말하면 미화원이죠. 그게 공식 명칭이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청소 노동자라고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국회 경비? 예, 국회 경호팀이라고 해야 되나? 경비팀? 예, 방호요원이라고 그러죠. 경비를 담당하는 인력들이겠죠. 거기하고도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데 댓글을 제가 우연히 보니까 이재명의 형제 간에도 가족도 청소 노동자가 많았다, 여럿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먼저 공유를 드릴게요. 자, 이재명이 7남매되고 가난하게 컸다. 13살에 중학교 갈 나이에 중학교를 못 가서 공장에 취직을 했다. 예, 나이를 속이고 공장에 취직을 해서 검정고시를 거쳐서 중앙대학교를 갔다. 그 다음 변호사가 됐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명 63년생, 제가 68년생이거든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갔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으로 갔지만 그의 고향 마을을 쭉 보면은 골짜기 제일 안쪽 마을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던 마을도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대부분의 생활은 업 소재지 정도에서 활동을 했고,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라 이재명처럼 어렵진 않았지만 당시 70대 초반 시골의 살림살이가 어땠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로 13살에 공장에 취업을 한 게 13살이었다면 63년생이니까 76년도, 77년도에 공장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중학교를 못 가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여름에는 양말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흰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검정 고무신은 아니었었어요. 네. 양말, 겨울에는 양말 구멍 난 거 신고 다니고 기워 신고 다니고 이런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겨울에는 양말이. 그때는 면 양말이 별로 없었어요. 두꺼운 이렇게 나일론 양말 같은 게 주로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랬지만 밥을 굶고 그런 시절은 아니었었어요. 저기 시골에서도. 그 당시에 시골과 도시가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아마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저 때만 하더라도 60년대, 70년대가 들어오면 보릿고개는 없어집니다. 보릿고개는 없어지고 중학교를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지만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 반에 한둘 정도는 주로 이런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늦게 아이를 놓은 집. 네. 그런 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공공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중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히 드물었어요. 예, 거의 뭐 몇 년 차이 아니니까 이재명도 그 정도 시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그의 가족이 정말 힘들었다. 그 시골에서도 아주 가난했다. 예. 그것은 분명했다고 봅니다. 예, 어릴 때는 끼니를 제대로 했을 수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6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봄에 춘궁기 때 밥을 못 먹는 집이 많았었어요. 물론 저는 그럴 때는 아닙니다. 그 이후고. 자, 그래서 성남으로 이사를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보이시죠? 위에 보니까 남자가 5이고 여자가 2이에요. 아들이 5이고 딸이 2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재명이 넷째 아들이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욕설 사건. 그게 보니까 셋째 형수하고 있었던 그런 대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짐작할 수 있는 내용도 좀 있어요. 볼게요. 일용 노동자로 일하다가 추락사고로 다리를 절단하신 일용 노동자는 뭔지 다 아시죠? 큰 형님. 예.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누님. 청소회사 직원인 둘째 형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대원 시장 어딘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성남의 구도심 안쪽에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시장 청소부로 일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예.
그리고 한때 가장 사랑했고 가까웠던 셋째 형님. 요 집안이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녹취록 공개된 부분이 요 집안이 요쪽 셋째 쪽인 것 같고, 그 다음 건물 청소 일을 하다 과로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있고,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는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명? 4사람 정도는 아버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수 있어요. 예. 자, 그 당시 전형적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가면 그래도 먹고 살 게 있다. 그래서 도시로 이주가 급격히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대도시에 들어와서 구조적으로는 하청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그런 집안이라고 보고, 자식 때까지도 지금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부모 때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예. 자, 이러면은 그 집안의 관계가 되게 좀 독특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푸득 들거든요.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급격하게 성공을 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쳤으니까 당시에도 그 집안의 분위기는 되게 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동생한테 어떤 형제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셋째일까? 한때 가장 사랑하고 가까웠던, 그렇기 때문에 더 요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러면은 나 혼자 잘났으니까 이 집안을 다 무시하고 그래 살았을까? 그런 것 같지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는 약자의 편에 서서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걸로 이제 자기가 경력을 쌓아서 이 성남 시장이 돼서 고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된 거고, 그 다음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거기서 영향을 평가받아가지고 경기도지사까지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거니까, 그의 성정 자체가 힘없고, 힘없는 것도 억울한데, 힘없는 거 못 배운 걸 가지고 위에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착취당하는 것을 억울해서 못 보겠다 나는. 그리고 그들 대변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 가정에서 되게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됐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 가정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나만 잘났으면 됐지,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예.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우리가 개천에서 용이 난다 했는데 개천에서 용이 난 거잖아요. 확실한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제가 노무현 때부터 이제 성인이 돼서 제대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노무현도 보면은 엑시적이게 가난한 집안의 아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려고 그래가지고 부산 상고를 간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까지 좀 다니죠. 나와가지고 막 7년인가 8년인가 집에서 톡을 파고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이제 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거기도 개천에서 용이 난 게 맞아요. 자, 우리가 소위 서울대 출신의 대통령 후보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절은 지났다, 그런 말이 들렸었지만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고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내부의 큰 세력이,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준 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키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는지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는 무상교육 되는 것 같아요. 되고 밥을 잘 먹이자, 공산당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급식했잖아요. 그게 개천에서 용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도 돈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몇 달 단위로 한 번씩. 그거 잘 못 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혼나고. 네. 매까지 맞고 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예. 자, 그런 거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의 정치 체제가 지금 전부 다 약간 귀족화돼 있죠. 예, 그것은 냉전이 끝나고 급속히 귀족화된 겁니다.
왜? 소련이라는 경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느슨해진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다시 전 세계가 긴장을 바짝 올리는 거겠죠. 그리고 세상의 경제는 더 이상 안 커져요. 예. 그래서 허울뿐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중들의 삶이, 민초들의 삶이 고달퍼지니까 분출을 하는데 기존의 기득권층이 거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은 지금 혁명이나 되게 폭력적인 수단이 아니면은 개친의 성공이 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막 부족하니, 뭐가 안타깝고, 언론이 왜 이러니, 뭐, 검찰이 왜 이러니, 이런 거 다 타당한 비판이지만, 자조적인,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조적인 입장이지만, 해내잖아요, 우리는. 10년 걸 한 번씩은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집 아이들라도 고등학교까지 나오게 하고, 밥을 제대로 먹이잖아요. 그 정도 해줄 수 있어야죠. 예. 그게 우리가 개천에서 용을 기다리는 마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마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술자리 같은 걸 하면서 꼭 아마 생각나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아마 채널 초기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 없으시라고 봅니다. 예, 그때는 구독자도 조금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제가 제 삶에서 가장 크게 기억이 남는다. 그건 저한테 강한 인상으로 남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외할머니의 고향, 제 시골 마을 거기를 갔을 때 그 당시 경상남도 거창인데 거창 한 골짜기 시골인데 여자아이들은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70년대 말 정도가 적당할지 모르겠네. 80년대 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중학교를 안 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남자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만 나오고 근처에 대도시의 공장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뭐 휴가 때나 이럴 때 뭐 선물 사들고 동생들한테 학용품 사들고 이렇게 돌아오던 모습들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선하고 좋아 보였던 그 누나들이었거든요. 구김살도 없고. 지금 다 뭐 한 60대나 70대 정도 되셨겠죠, 그분들이. 네. 그래서 집에는 모은 돈을 갖고 뭐 논 한 마지기 사주고 또 소도 한 마리 사고 이런 것들이죠. 아마 그런 거 그 당시는 주로 시골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선하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방학 때나 놀러 가서 한 1주일이나 2주일이나 있다가 제가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저희 외할머니 집이 계곡이 제일 꼭대기고 그 당시에 그 시골서 농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외할머니는 6.25 때 20대에 전쟁 미망인이 된 사람입니다. 억척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각 집집마다 인사를 갔어요. 네.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동구박까지 따라와요. 그러면 동구박에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그걸 딱 넘어가면 말이 더 이상 안 보이는 지점이 딱 있어요. 예. 마을의 끝집에서 한 200m 정도 더 걸어와야 돼요. 거기까지 딱 오면은 사람들이 딱 서요. 서면서 각자 저한테 뭘 주십니다. 뭐 돈을 주시는 분도 있고, 뭐 사탕을 주시는 분도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안 보일 때까지 지켜봐줘요. 이제 그게 우리말로 인정이라는 건데, 당시 아마 시골에서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억이 저한테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예. 그들은, 참 못 배우고 가난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될 수 있게 다 그 밑바탕을 묵묵히 형성해 준 사람들이거든요.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 운명인 것 마냥. 그렇다고 패배의식도 없고, 그냥 따스함으로 이 세상 누구보다, 돈 많은 누구보다도 따스한 마음으로 감싸줬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게 깊이 각인될 정도로. 예. 날 따스럽게 맞아줬던, 키워줬던 우리 고모님이나 이모님들보다 더 기억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인연이 닿아서 미국까지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됐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게 없으면 되게 공허하게 느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면서 살았고, 지금 이 채널을 제가 막 5년 이상 본격적으로 한 건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의 이런 이제 성향하고도 이제 삶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각자 다 다를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 우선순위하고 상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이 용이잖아요, 용. 개천에서 용이 나는데, 근데 우리의 현재 윤석열 세력과 내란 세력, 친일파 세력들은 개천에서 용이 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던 귀족들의 마음가짐도 이래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강한 평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도 밀란을 많이 일으키고 우리의 권리를 챙겼어요. 그렇다고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존중해요. 하지만 어긋나면 참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나라를 외세에 넘기느냐?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더더욱 안 되죠. 그때 먼저 참죠. 제가 말씀드린 시골의 누나들이나 마을 사람들처럼 내가 먼저 참죠. 지금 그때 우리의 욕심을 요구할 때가 아니다. 먼저 막았었죠. 그게 통합이잖아요. 정권은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국민들이 저항했잖아요. 왕을 꾸짖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전주를 점령하면서 동학군이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었습니다. 전체를. 조선은 그만큼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머물렀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정에서 하는 약속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 한번 보여주려고 했던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역사적 흐름에서 우리가 왕조를 바꾸는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라고 본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우리한테 서방의 민주주의라는 게 들어왔고 우리 체질에 맞춰가면서 우리 밀란은 엄청나게 세련되게 변했잖아요. 최근 끝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인류사적, 문화적 업적입니다. 다른 데서 총질하고 있던 시절에. 새로운 대안을 보여준 거잖아요. 전 세계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터져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폭력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법을 지키면서, 행복해하면서 같이. 서로 동지애를 느끼면서, 하나됨을 더욱더 고양시키면서 해내잖아요. 이거는 이제 확산 일로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세력들이, 친일파 세력들은 항상 혜택을 입고 특혜를 받아서 그것을 대물림을 하면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갈수록 대물림이 어려워진 세상이 된 거예요. 예. 왜냐? 세상이 많이 다양해졌거든요. 돈을 버는 방식도 다양해졌고, 길목도 다양해졌고, 내가 혼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도 작아졌어요. 왜? 다원화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표현하자면 양에서 음의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양이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제 줄어드는 거죠.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나의 후손들을 요렇게 자리매김해주면 요런 정도 대학에 나와서 요런 정도 직업을 갖게 하고 그들끼리 위로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끼리 연대를 형성하면은 이 나라를 계속 해먹을 수 있어. 계속 빨대를 꽂을 수 있어. 라는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적나라한 예가 대법관 그 문제입니다. 지금 대법관 정원한다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죠.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난하는 내용 중에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대법관이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친일파의 후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정원을 하자. 그래서 그런 반대쪽에서 그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비판사 출신. 로 대법관을 임명하자. 최소한 대법원장을 임명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찰개혁 법안 올라갔죠. 다른 공무원들처럼 이제는 위에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신청할 수 있게. 그래서 탄핵을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탄핵을 해야만 헌법재판소까지 가야만 검사를 벌 줄 수 있었어요. 저 검사는 특별한 공무원이었어요. 여태까지. 그 자체가 불필요한 권력을 그들이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잉 권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공무원들은 안 그렇거든요. 다른 공무원들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검찰총장만이 제청할 수 있게 됐으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조직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고 밖에서 건들지를 못하게 된 거잖아요. 검사들은 검찰총장에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충성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당연히 헌법은 무시죠. 느끼시죠? 이런 법관 시스템은 그게 대법이든 검찰청이든 저는 일제시대 때의 일본 검찰의 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오덕이라고 한글학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좀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글화 많이 진행돼야 된다. 일본식 한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법전을 한번 보시고 나서 이게 제일 많이 남아있다. 일본의 그 잔재가 말에 그런 말씀하신 게 있거든,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것은 일제시대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았잖아요. 미군정이. 자, 거기서 반민특위를 해체시키면서 우리 검찰과 판사의 색깔은 더 분명해졌어요. 친정부 당시 이승만 정부와 미국의 뜻을 쫓는 그 시스템이고 그건 일본에서 그대로 수입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법률 용어가 일본 표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밖에 노출된 조직이 아니에요. 잘 섞이지도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조직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 다 잡고 있죠. 웬만하면은. 아까 대법원을 말씀드렸고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살아있는 화석처럼 안 변해서 그대로 유지해 온 거예요. 이제 주위에서 공격을 받잖아요. 자, 노무현이 검찰의 장난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벌써 십몇 년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거꾸로 대법원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60, 70년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제 도전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회 각 분야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은. 사회 각 분야에서. 그래서 저항한 겁니다. 이번에. 예,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용은 우리 왕의 이제 상징이잖아요. 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력들이 타 학교 출신이 또는 다른 그룹에서 우리가 가졌던 기득권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저항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녹아 있다. 뭐 기업 같은 데는 오히려 적다고 봅니다. 그건 세계 시장에 바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밖에 노출되지 않고 묻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계 같은 데 특히 그렇습니다. 학계. 대표적인 게 역사학계 같은데. 그렇죠. 그게 아직도 일제 때 배웠던 이병동가요? 그 계통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쭉. 조선사 편수의 계열이. 스승님들은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고. 그것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뿌리가 각 학교의 주요 포지션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죠. 아니면 향토사학자가 되거나. 그런 겁니다. 자,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도 있었죠. 기업에도.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정용진. 멸공을 의미하는 멸치와 콩을 샀죠. 콩 맞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 당선을 기원하면서. 이번에 그거 어떤 행보를 보냈는지 왜 언론에서 그걸 파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소위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의 총수가 딸린 식구만 해도 그렇게 많은 그런 기업의 총수가 그렇게 가벼운 처신을 했는데 이번 신정부에 대한 입장이 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비판을 해야죠, 언론들이. 네. 자, 용인데 이 용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용에 암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용은 이무기가 천년을 묵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바뀐 거잖아요. 용으로. 그렇죠? 이무기가 지성을 올려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용이 되는 겁니다. 용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수컷 용과 암컷 용은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왜? 이무기가 바뀐 거니까. 이건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한 용이 은퇴하면 다른 용이 올라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을 낳아서 암수가 있어가지고 용의 권자를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개천에서 나오는 용은 매번 다른 용이에요. 그 개천에는 그럼 새로운 용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개천에는 이무기들이 지성을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가 오랫동안 지성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용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한번 권자에 올라갔다고 다른 용과 눈이 맞아서 새끼 용을 낳아가지고 이 용의 권한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설화가 그 순리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서 내란을 협잡한 그 친일파들은 자기가 용인데 우리 자식도 용이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음 용은 다시 이무기 중에 하나가 올라와야 돼요. 다시. 그래야지 세상이 순리가 맞는 거고 새로운 용이 올라와야지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바람과 구름을 몰고 와서 천둥을 일으켜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에 다시 물을 충분히 채워줘서 이무기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 용이 올라오게. 자, 이런 설화가, 이 설화의 핵심이 우리가 왕의 상징을 용이라고 칭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즉, 비를 뿌려서 수많은 이무기들 중에서 누가 또 용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해먹는 게 아니고, 아무 수도 없는 용이 새끼를 낳아서 그것을 대물림한다는 생각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가끔 이무기들 속에서 용이 만들어져 올라와서 다시 비를 뿌려서 그 이무기들 속에서 누가 더 똑똑한 용이 하나 더 나오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지 땅이 풍족하고 지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밀란의 플랜카드로 구호로서 많이 사용됐던 게 밑에 있는 말이죠.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나,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제상의 씨가 따로 있나,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예, 심지어 왕의 상징이 용도 그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끝은 나를 희생해서 우리나라가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용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거다. 나는 단명한다는 것이. 확대해서 보면 왕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이런 용이 개천에서 계속 등장하는 우리나라, 충분히 아드레날린이 풍풍 뿜어져 나오고 더 돌진할 수 있는 이 변혁의 시기에, 변혁이 왔잖아요. 지금 변혁의 시기가 왔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옵니다. 이제 번개가 7일만 남았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차질을 촉촉한 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